저 아이는 동화와 스토리북을 무려 2만 권이나 읽은 아이예요. 그래서 공부할 수 없는 아이가 된 거예요. 어머니 자녀는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아이일까요? 공부할 수 없는 아이일까요? 동화와 스토리북을 500권 이상 읽은 아이들한테서 나타나는 치명적인 현상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음독과 속발음 관서입니다. 저 음독과 속발음은 공부에 치명적입니다. 어머니들이 어려서 글자를 가르칠 때 소리내서 읽게 하시고 소리내어 읽어주시고 소리와 문자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방법이죠. 저건 글자를 배우고 나면 빨리 사라지게 했어야 하는데 동화 스토리북을 계속 읽었던 아이들은 음독 습관이 관성으로 고착돼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음독을 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정보를 처리할 때 칠지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도레미파솔라시 태정태세문단세 다 일곱이잖아요. 일곱이 넘으면 두뇌가 정보 처리를 못합니다. 심리학에서 저 미스테리한 현상을 매직 넘버 세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곱이 두뇌 정보 동시 처리 용량의 한계입니다. 음독 습관이 있는 아이가 단어 단위로 글을 읽으면 7단어 이상 긴 글은 정보 처리가 어려워서 무엇을 읽었는지 모르게 됩니다. 긴 글이 읽어지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여기다 손가락을 대기도 하고 밑줄을 긋는 겁니다. 아이들 교과서에 밑줄과 동그라미가 새까맣게 쳐져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글을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보 처리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동화와 스토리북은 글을 대충대충 읽는 습관을 만듭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유튜브에 영상들을 올리시더군요. 우리 아이가 글을 너무 빨리 읽어요. 이런 글들을 올리시더군요. 걱정하는 분도 있고 이거 괜찮은 거냐고 묻는 분도 있고 글을 빨리 읽는 게 아니에요. 글을 대충대충 읽는 겁니다. 스토리 전개에만 관심을 갖고 보는 아이들이에요. 동화책을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렇게 읽습니다. 글을 빨리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글을 대충대충 읽는 겁니다. 글을 안 읽는 거예요. 그냥 줄거리만 읽는 겁니다. 또 동화 스토리북을 500권 이상 읽은 아이들한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글을 저렇게 읽다 보니까 읽은 내용을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지식과 정보, 비문학 책을 읽었던 아이들과 비교하면 저 능력들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지식과 정보글을 읽었던 애들은 저 세 가지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동화 스토리북을 읽던 아이들은 비문학 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니 저장도 되지 않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기억과 암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기억은 내용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암기는 외운 문장이 기억나는 겁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이 망가져 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동화책을 500권 이상 읽은 아이들한테는 배경 지식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그 지식과 정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스토리북에 빠져 있던 아이들은 배경 지식이 거의 없어요. 동화 스토리북에는 공부에 필요한 배경 지식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왕자 이야기, 공주 이야기만 가득 들어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이름과 에피소드만 다르지 다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글자 배우는 책이기 때문에 내용은 모두 콩쥐팥쥐 이야기예요.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동화 스토리북 위주로 글을 읽은 아이들은 어휘력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어휘력 좋아지라고 독서를 시켰는데 왜 어휘력이 나빠지냐고요? 네, 나빠지죠. 저기서 이야기하는 어휘는 공부에 필요한 어휘입니다. 공부에 필요한 어휘는 우리말 어휘가 아니에요. 한자로 된 어휘예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모든 글들은 모두 한글로 써 있죠. 우린 지금 한글 전용 시대니까요. 그러나 교과서에 있는 모든 단어들은 한글로 쓰여져 있는 한자어들입니다. 수학 용어들이 거의 다 모두 한자어들이에요. 국어 용어도 거의 다 한자어입니다. 과학 개념어들, 광물 이름들, 물리 현상들, 지식들
모두 다 한자어예요. 동화책에는 공부에 필요한 한자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독서 습관이라뇨. 독서는 습관이 아니에요. 독서는 지적 호기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타는 듯한 갈증 때문에 책을 읽는 거예요. 상위권 아이들 그 누구도 독서를 습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독서를 습관적으로 했던 애들, 침대에서 뒹굴면서 보는 재미있는 이야기책들, 그건 독서가 아닙니다. 연속곡 보는 거예요. 어른들이 연속곡 보듯 연속곡 보는 겁니다. 스토리만 보는 거예요. 동화와 스토리북 2만 권을 읽었으면 연속극 2만 개를 본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공부할 수 없는 아이로 변합니다. 집중력도 사라지고 몰입도 하지 못하는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 5가지가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한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화 스토리북 너무너무 위험한 책이에요. 500권도 많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동화 스토리북을 읽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전 세계는 7살 이전에 글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7살 이전에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7살 이전에 글자를 가르치면 통문자 방식으로 아이가 배우게 됩니다. 자음과 모음을 받침의 논리로서 문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글자를 그림으로 통으로 외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통문자 방식입니다. 통문자 방식으로 어렸을 때 글자를 배운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맞춤법의 논리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매우 후유증이 큽니다.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 유튜브 교육 채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교과서를 읽지 못한다는 영상이 지속적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독서를 열심히 시키고 계신 어머니들은 이해도 납득도 되지 않으시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어머니들의 불안감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교과서를 읽지 못합니다. 동화와 스토리북에 빠져있던 아이들에게 교과서는 재미없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흥미진진한 스토리도 없고 멋진 주인공도 없고 지루하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안 되고 모르는 어휘들도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모든 교과서는 비문학입니다. 심지어 국어 교과서조차 비문학책입니다. 이야기책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책이죠. 배경 지식도 필요하고 어휘력도 필요하고 글을 읽는 방법도 다르고 그냥 읽기가 아니라 정보 처리하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문학책은 모두 한글로 쓰여져 있지만 많은 어휘들이 우리말이 아니라 한자어입니다. 이 3가지 차이만으로도 동화와 스토리북만 읽던 아이들에게 비문학책은 높은 담과도 같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커다란 장벽이 존재하죠. 바로 단락의 등장입니다. 비문학은 글의 형식이 완전히 다른 글입니다. 설명과 주장 그린 비문학은 단락 형식으로 쓰여진 글이죠. 단락이 4개인 글, 5개, 6개, 7개, 8개. 단락마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앞 단락의 중심 내용을 기억해서 다음 단락의 중심 내용과 합치고 다시 그 중심 내용을 알아내고 기억하고 다시 다음 단락의 중심 내용과 합치고 끊임없이 중심 내용을 합쳐가는 읽기가 바로 비문학입니다. 조사 하나, 접속사 하나만 잘못 읽어도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불가능해집니다. 단락글을 읽고 이해를 하려면 단락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읽어낸 모든 정보들을 정확하게 통합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동화와 스토리북만 읽던 아이들에게는 너무 높은 장벽이라 도전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단 1%의 수재들, 동화와 스토리북에 빠지지 않도록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지식과 정보글 읽기 훈련을 받은 아이들만 읽을 수 있는 글이 비문학입니다. 그 아이들이 수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수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정말 잘했던 어머니들, 독서가 무엇인지 실체를 정확하게 아시는 어머니들, 독서 습관이라는 유행어에
흔들리지 않는 어머니들. 그런 어머니들의 자녀만 진짜 독서를 합니다. 그 아이들만 비문학 글을 읽을 수 있고 그 아이들만 교과서가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책인지를 압니다. 지적 호기심의 차원이 다른 아이들이죠.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입니다. 어이없는 소문들이 온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무슨 책이든 독서 습관만 길러주면 된다는 일부 독서 전문가라는 분들의 무책임한 발언을 믿고 따르는 어머니들은 수천 시간과 수백 수천만 원의 돈을 투자해서 아이들에게 동화와 스토리북에 빠져들게 해서 아이의 공부 두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교과서조차 읽지 못하는 아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부를 할 수 없는 아이로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남달랐던 수재형 아이들조차 학습 만화밖에 볼 수 없는 아이로 퇴행을 합니다. 동화와 스토리북에 빠져있던 아이들은 그림으로 쉽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림 없는 책을 읽지 못합니다.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 혼자서는 공부를 할 수 없는 아이들, 학원에 가서 강사의 설명을 들어야 겨우 이해를 하는 아이들, 그 공부도 쉽지 않아서 중학생이 되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암기식 공부를 합니다. 암기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아이가 됩니다. 독서 습관을 길러주어야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된다는 입소문을 맹신하셨던 어머니들은 자녀가 초등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점점 교과서 읽기를 힘들어하는 이상 징후를 느끼시지만 설마 하시다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아보고 충격을 받으시고 여기저기 내신 성적 올려주는 학원을 알아보러 다니십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요즘 어머니들의 현실입니다. 후천적 지능은 문자정보 처리 정교도입니다. 저게 바로 성적의 벽이에요. 간단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두 아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는 약 1200자 정도 되는 비문학집을 읽고 100%다 기억해냈어요. 글에 드러나 있는 것과 글에 드러나지 않은 글쓴이의 의도까지 완벽하게 알아내고 800자를 읽어냈습니다. 또 한 아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똑같은 글을 읽었는데 같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리는 속도도 정확도도 이해도도 왼쪽 아이의 10분의 1이에요. 1분에 199자를 처리했어요. 천천히 읽은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읽은 거예요. 여러 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뭔지 이해도 못하고 기억도 못 해냈어요. 이렇게 그리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저게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왼쪽의 아이는 절대 상위권의 공부 관성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오른쪽 아이는 혼자서 글을 읽고 이해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예요. 똑같이 4학년입니다. 어머니들은 저 아이가 어렸을 때 독서를 안 해서 글을 저렇게 읽는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정반대입니다. 저 아이는 동화와 스토리북을 무려 2만 권이나 읽은 아이예요. 그래서 공부할 수 없는 아이가 된 거예요. 검사 결과 보시고 어머니가 펑펑 우셨지만 다행이죠. 너무 늦지 않게 발견이 돼서 치료와 회복이 가능한 나이,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너무 늦지 않은 나이에 저게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동화와 스토리북을 500권 이상 읽은 아이들이 대체로 저런 증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뇌 성능이 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예요. 또 한 그룹의 아이들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요. 피동적 공부를 했던 아이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학원에 다니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했던 아이들이죠. 어머니들의 그릇된 교육 정보가 아이를 저렇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학원은 병원입니다. 병 걸린 아이들만 가는데요. 무슨 병에 걸렸냐고요? 글을 못 읽죠.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글 잘 읽는 애들은 학원에 가지 않습니다. 시간 아깝잖아요. 책을 읽으면 다 아는 거를 학원 강사가 설명해 주니까 시간 아깝죠. 학원은 글 못 읽는 아이들이 가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글을 못 읽어서 혼자서 책으로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원에 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 수제로 만들기. 아직 자녀가 초등생이라면 우리 아이의 공부 역량을 차원 이동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자녀를 수제로 만드는 일을 언어과학연구소 심리학자들이 돕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드시려면 교과서를 읽을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비문학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림 없는 책을 읽는 아이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스토리북이나 성장 소설도 그림 없는 책을 읽게 하셔야 감상력과 상상력이 뛰어난 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그림 없는 지식과 정보책을 읽어야 조사 하나 빠뜨리지 않고 집중해서 꼼꼼히 읽는 습관이 길러지고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기억하는 관성이 만들어집니다. 공부에 필요한 공부 역량이 이 과정에서 길러지고 정교해지는 것입니다. 환경과 생물, 역사, 지구, 우주, 기술과학, 법, 정치, 사회문제, 문화예술, 경제. 그렇습니다. 수능국어, 독서 영역, 비문학 6개 영역의 챕터북입니다. 상위권 대학 당락이 좌우되는 최고의 변별력이 결정되는 영역. 대치동 어머니들이 집을 팔아도 안 된다는 바로 그 영역입니다. 문해력이 아니라 독해력입니다. 그 비문학 독해 역량을 쉬운 지문을 통해 자녀의 오류 관성들을 교정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림이 없는 비문학 챕터북입니다. 동화 스토리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 북입니다. 왼편엔 흥미로운 비문학 제시문이 배치되어 있고 오른편엔 그 지문을 읽고 미션을 수행하는 액티비티 페이지입니다. 물론 구성도 전혀 다릅니다. 실제 종이책인 챕터북으로 1차 미션을 마치면 온라인에 접속해 몇 가지 중요한 2차 미션이 이루어집니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지는 이 활동은 5가지의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첫째, 이해하면서 읽기. 둘째, 기억하면서 읽기. 셋째, 어휘력 늘리기. 넷째, 배경 지식 구조적으로 쌓기. 다섯째, 한자 훈 감각 익히기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녀의 관심 영역을 관찰하고 정밀 추적해서 자녀가 스스로 깊게 빠져들 방향과 속도를 알아내주는 일이 지금 어머니 앞에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 아이의 수제 만들기,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할 주요 미션들 몇 가지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생물의 목차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닭은 왜 하늘을 날지 못할까요? 이 지문을 시작으로 새들은 왜 유리창에 부딪힐까요? 백로, 철새의 이동, 동물들의 대화법, 여우, 멸종, 땅강아지, 소금쟁이, 거미에서 이어져 지구를 지키는 우리의 작은 노력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점점 지식이 확장되게 됩니다. 먼저 조류를 다루고 그 다음에 포유류로 넘어간 다음 곤충, 미생물, 흙, 그리고 식물, 그리고 바다생물,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까지 지식들이 이어지고 연결되면서 그 학습을 할 때 어휘도 계속 같은 계열의 어휘를 활용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지식이 쉽게 확장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토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닭은 왜 하늘을 날지 못할까요? 입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 동물들이 가축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닭도 원래 야생에 있었을 때는 날 수 있었지만 가축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날개 근육이 퇴화하면서 굳이 날 필요가 없어져서 지금은 날지 못한다는 내용의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훈련하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글을 읽을 때 아이들이 의미 단위로 하나하나 끊어가며 읽습니다. 여기서 글 읽기를 아주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 문제는 내용을 읽지 않고 글자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의미 단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글을 이해하는 아이들의 경우 여러분, 동물들이 어떻게 우리 곁에 오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옛날 옛적 사람들은 들판이나 산속에서 야생동물들을 데려와 길들여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의미의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단위를 끊는 반면 글 읽기 자체가 미숙한 아이들은 의미 덩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끊어 읽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어떻게 우리 곁에 오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전혀 의미가 분절되지 않는 구간에서 의미 단위를 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글 읽기에 어려움이 없는 성인이라면 대부분 올바른 의미 단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로 엉뚱하게 글을 인식하는 아이들의 경우 간단하게 지도 교정해 주실 수 있고, 아이들 스스로도 의미 단위를 계속 연습하면 제대로 된 의미 단위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오늘의 한자어는 어휘에 해당하는 한자는 물론 한자의 음과 훈 등이 동시에 제공됩니다. 우리나라 어휘는 70%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 한자어 중에는 70%가 그 속뜻인 훈만 알아도 내용을 바로 유추할 수 있는 한자들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어휘, 야생을 보시면 들야의 날생이라고 해서 들이나 산에서 태어남이라고 내용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 종류는 씨종, 무리류로 아이들이 잘 유추하기 어려운 한자이지만 종류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휘로 이 해당 한자를 익힘으로써 한자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축 같은 경우에도 집가에 짐승축이라고 해서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라는 뜻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휘 중에 사전을 찾아 사전적인 뜻을 통해 의미를 익히게 된 어휘는 극히 일부입니다. 글을 읽을 때 우리는 맥락을 통해서 그 어휘를 대략 이런 뜻인가 보다 하고 의미의 범위를 넓게 유추하고, 그 어휘를 여러 번 만나서 그 어휘의 범위가 좁아지고 결국에는 뉘앙스까지 알게 되는 정교화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아이들이 맥락을 통해 의미를 유추한 것에 더해 음과 훈을 통해 한자의 의미를 이해하면 어휘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내용 이해 칸에는 오늘의 한자어를 활용해 자신이 읽은 내용을 친구에게 설명하듯 200자 정도의 길이로 요약하는 훈련을 합니다. 내용을 요약한 후에는 본인이 위에서 유추한 한자어 중에서 총 몇 개를 활용했는지를 작성합니다. 활용하는 어휘의 양은 처음에는 적을 수 있으나 훈련이 회차를 거듭하며 그 양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독서 활동을 마치고 나면 다음으로 온라인 훈련을 통해 내용 이해 및 어휘 활용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자어를 맥락을 통해 유추하고 속 뜻을 이해하고 활용해 보는 단계를 거치면 실제로 많은 어휘들이 활용 가능 어휘로 전환됩니다. 환경과 생물 세 번째는 적조 현상으로, 오늘은 해양, 점액, 방지, 조절, 실용에 대한 한자어를 학습할 수 있고, 키워드로는 적조, 황토, 엽록소가 배경 지식으로 제공됩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했던 독서 활동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학습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한자어 익히기가 제공됩니다. 한자어는 각 한자어에 음과 훈이 동시에 제공되고 궁금했던 사전적 의미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만약 틀리게 유추했다면 본인이 직접 빨간색으로 첨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방금 확인했던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는 문제가 제공됩니다. 해양, 넓고 큰 바다가 되겠네요. 방지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음, 그리고 점액은 끈끈한 액체, 그리고 실용은 어떤 것을 실제로 사용함, 마지막으로 조절은 어떤 것을 알맞게 맞춤. 다음에 나오는 한자어 활용하기는 오늘 배운 5개의 한자어를 실제로 활용해보는 훈련입니다. 제시되는 문제는 글에 나왔던 문장이 아니라 새로운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달팽이의 피부는 끈적한 점액으로 덮여 있다. 바닷가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해양 오염이 심해진다.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속도를 줄여야 한다. 온도 조절을 잘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실생활에서 실용 가능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다음 세트는 어휘가 다시 리셋되고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이 새로 마련되었다. 물건을 자를 때는 힘을 잘 조절해야 다치지 않는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미래에 더 실용화될 것이다.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으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코에서 나오는 점액이 콧물이다. 이렇게 문제를 2세트를 풀고 나면 다음으로는 배경 지식 익히기에 들어갑니다. 오늘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가진 작은 생물들은 햇빛을 이용해 산소와 먹이를 만들어요. 오늘은 엽록소를 가진 생물들을 배웠으니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적조가 생기면 바다 생물들이 숨을 쉴 수 없어서 죽어요. 파도나 공기, 산소, 아이들이 지문에서 봤거나 아니면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 개념 단어 중에서 내용에 적합한 문제의 답을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적조를 막기 위해 황토를 뿌려요. 황토, 모래, 나무, 돌멩이 등은 모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지만 황토의 입자를 조절한다는 내용이 지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황토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얼마나 재미있었나요? 이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흥미도를 평가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었다고 하는 영역과 재미가 없다고 하는 영역을 구분해서 아이들의 흥미도를 찾아주고 통계를 내서 있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4회, 다음 회차에 미리 보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이들로 하여금 미리 흥미를 가지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집에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고 다음 수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훈련을 마치면 마지막으로 3단계 한자어 쓰기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 노트의 사이즈는 펼친 상태가 A4의 가로 사이즈이며 훈련 방법은 노트 반 페이지 크기의 큰 글씨를 정성껏 따라 쓰고 한자 음과 훈을 모두 10회에서 20회씩 겹쳐서 쓰는 겁니다. 작은 글씨로 한자를 쓰는 것과 달리 큰 노트에 크게 한자를 써보는 훈련을 통해 아이들은 상형 문자인 한자를 감각적으로 익히고 학습하게 됩니다. 1회차 훈련마다 5장의 한자 노트를 완성하므로 10회차 훈련을 마치게 되면 50개의 한자어를 마치게 되고 총 50장의 한자 노트가 완성됩니다.